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캄보디아, 태국 간의 전쟁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중국, 대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캄보디아를 또아서 태국을 때린다. 황당한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위기 사태, 폭격보다는 해적질로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원 전쟁이, 에너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이 이 대만 봉쇄, 대만 접수를 이제 서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누구 편인가? 이 한국 언론을 보면은 야, 친미 태국을 지원하고 친중 캄보디아를 이제 때려야 돼. 그래서 이제 태국 응원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시죠. 자, 이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1차전도 그렇고 이번 이제 2차전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회복해야 될 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이제 이 명분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죠. 캄보디아와 태국 어떻게 이게 군사적으로 게임이 됩니까? 그런데도 무모하게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캄보디아군은 특히 태국 민간인 시설,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 때려버립니다. 태국 정부 그리고 태국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사죠. 그리고 당연히 태국은 이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나서서 중재하고 이런 일. 그리고 이제 이번 2차전도 미국이 중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을 들여다보면 캄보디아군이 미국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이언 벌레릭이 올린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 지금 방콕에 있습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했던 그런 전술 패턴, 즉 이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아주 이제 핀포인트로 태국군을 괴롭히고 공격한 정황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누가 캄보디아에 이런 장비를 제공해 주었는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 여기에 이 미얀마에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 이들도 역시 이제 미국의 후원을 받고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이 미얀마 정부군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FPV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태국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 공격은 태국군이 아주 당연히 뭐 공군력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폭격을 하고 뭐 뻥뻥뻥 터지고 이런 것은 TV 나옵니다만 이 캄보디아군 역시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아주 이제 핀포인트로 태국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서구 세력이 개입해 있다. 그런데 캄보디아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자, 우리 한국 분들 이제 우파들이죠. 친미 태국을 응원해서 친중 캄보디아를 박살을 내야 된다. 캄보디아 이 나쁜 놈들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친미 태국, 친중 캄보디아 이게 여기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방콕포스트에는 이 캄보디아군이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고 있죠. 특히 미얀마 반군들 이들이 이제 용병 자격으로 들어와서 이런 드론을 다루고 그리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서양인데 이 우크라이나계 이 용병들로 추정이 됩니다. 캄보디아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뭐 중국이 아닌가 뭐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배후에서 캄보디아군을 돕고 있는 세력 이것은 미국과 연계된 세력 즉 우크라이나 미얀마 반군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 태국 사람들은 딱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의 FPV 드론이 사용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뭐 뉴스에는 나지 않지만 태국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드론이 날라와서 태국군을 괴롭히고 있는데 자, 이 브라이언 블레릭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뭐 브라이언 블레릭이 올린 글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특히 이 미국이 태국을 노리는 거, 어떤 부분을 노리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국과 협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태국과 이전 국경 분쟁, 이제 이전 중 그 이후 더욱더 이제 강화되는 거죠. 자, 트럼프 시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이 중국이 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전략들, 뭐 투자라든가 이런데
이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딜레마, 공경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다이렉트로 중국을 때린다. 힘들죠. 뭐 열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대리군을 이용해서 혹은 국지전을 이용해서 이 중국을 핀포인트로 괴롭히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이용한 이제 대리전, 이것을 이용해서 중국을 괴롭히는 것. 그런데 이 중국의 이 태국 내 투자, 이것도 괴롭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바로 태국 자체를 노리고 이렇게 때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특히 브라이언 블레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동남아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고속 열차가 이렇게 쭉 가서 뭐 태국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푸켓까지 갑니다. 말레이시아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베트남 쪽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이 호지민과 이제 방콕을 연결하는 것, 이것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캄보디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 사업을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정권, 지금 미국과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좀 과거와는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태국이 지나치게 중국과 밀착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태국이라는 나라, 먼저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국에 미국의 지분이 많은가? 경제적인 지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대만과 태국입니다. 일본은 뭐 과거 5, 60년부터도 이제 태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태국과 일본 국민들도 좋아하고 관계가 아주 좋죠. 태국 사람들 많이 이제 일본에 놀러 가고 또 일본인도 이제 태국을 방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경제적인 뭐 투자, 뭐 우리는 이제 침투라고 부릅니다.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에 투자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일본이 원래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대주주로 있었는데 중국이 들어왔죠. 그리고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물류망 그리고 일대일로에 이 태국을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이제 여기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경제를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의 이권 그리고 중국의 새로 들어온 이권, 이것이 딱 이제 양대 축을 이루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중국은 또 하나 바로 이 말라카해협 이쪽을 피해서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뭐 운하를 파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시도하고 또 미얀마로 뚫고 내려가고 또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 이제 무역망입니다.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죠. 자, 이 싱가포르 이쪽에 이제 미군이 있습니다. 이쪽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이렇게 말라카 해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국 정권이 어쨌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에도 뭐 친중적인 성향의 정치인 그리고 반중적인 성향의 정치인 뭐 친미적인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왕권, 이제 왕이죠. 이 왕이 이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강화한 거 여기에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은 태국의 어떤 왕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색깔혁명 이것을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의 국민적인 정서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자, 그러자 캄보디아에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태국을 흔드는 겁니다. 미국의 목적은 캄보디아를 친미국가로 개조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태국이야말로 정말로 이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어쨌든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이것은 한반도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색깔혁명을 이용해서 태국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현대국가로 개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미국가로 완전히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 목적 하에 색깔혁명을 시도하고 또 캄보디아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은 다이렉트로 이 태국을 때린다 이런 측면보다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미군을 투입하는 거죠. 자, 이 타일랜드 여기도 이제 물론 미군 기지가 조그만 게 있고 미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자, 이제 많은 규모의 이제 미군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큰 분쟁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브라이언 블레릭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태국인들도 미국의 이런 속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 훈센 정권 배후에 미국이 있다. 군사적인 협력 이것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뭐 캄보디아든 뭐 중동이든 베네수엘라든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에너지망 그리고 이제 무역망을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렇게 뭐 태국, 캄보디아 전쟁, 베네수엘라, 뭐 중동, 러시아 이게 이제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중국만 컨테인하고 약화시킬 수 있으면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미국은 하고 있다는 거죠.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이제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이 BM-21 무유도 로켓입니다. 이것을 뭐 민간인 지구에 쏘았죠.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엄청 분노했는데 뭐 학교, 병원 이런데 무유도 로켓이 떨어지죠. 자, 이것을 보고 뭐 태국은 또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폭격기를 이용해서 폭격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가 중국의 긴밀한 동맹국이고 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다. 이런 통념과는 달리 사실은 정반대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쪽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하여 여러 개의 합동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개조한 항구에 미군 함정을 수용하고 지금 미군 함정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서 발생한 주요 교전, 여기서 이제 미국과 캄보디아가 어떤 군사회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몰래 했는데 이런 내용도 이제 태국에 다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현재 캄보디아 총리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다. 훈센 아들인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웨스트포인트 갔다 왔습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는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쓰는 나라, 자, 두 나라만 예를 들겠습니다. 바로 에콰도르 그리고 캄보디아. 에콰도르는 남미 최대 마약 허브죠. 그리고 이 캄보디아 역시 거대한 뭐 마약 그리고 이제 온갖 종류 범죄와 관련된 허브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달러가 공용화폐로 사용되는 거죠. 이것은 돈 세탁을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배후에 있는데 지금 뭐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괴뢰 국가나 다름이 없죠. 캄보디아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어떤 이제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미 태국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태국이 미국과 멀어지게 된 이유는 역시 이제 이 왕과 관련된 겁니다. 자, 색깔 혁명을 이용해서 왕조를 흔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는,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태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또 이제 미국의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색깔 혁명 시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이제 미국과 멀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미국 군사 장비를 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F-16이 뜨고 이러는데 야, 이제 미제 무기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1980년대, 90년대 구매한 거죠. 현재 이 태국과 미국, 태국과 중국 사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2014년 이후에는 주로 중국산과 러시아산 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 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동남아시아 국가에 원조를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바로 중국이죠. 전통적으로 일본의 투자 그리고 중국의 투자가 가세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를 이제 태국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 미국이 뭐 태국을 다이렉트로 공격해서 약화시킨다 이런 측면보다도 일종의 이제 분쟁을 일으킨 다음에 보다 많은 미군을 그리고 이제 군사 자산을 이쪽에 투입하는 것, 이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태국 왕조를 무너뜨리고 현대적인 국가로 이제 정치 시스템을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친미 국가로 해서 이 동남아시아의 알을 막는 거죠. 이것이 태국에 대한 미국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 태국을 장악한다.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심지대를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하에 캄보디아가 일종의 대리군으로 활용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뭐 캄보디아는 뭐 경제력도 그렇고 뭐 인구 측면도 그렇고, 자, 이 캄보디아를 접수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를 일종의 이제 대리군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이 캄보디아는 거대한 범죄 소굴이고 달러를 공용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달러가 공용화폐로 쓰여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미국의 이 재무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금융, 재정 관련되어서도 미국의 협력이 여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블레릭이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유럽. 자, 이 모든 그림,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 미국은 중국을 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을 방치하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컨테인하기 위해서
자, 이제 동남아시아도 이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중남미 남미에서 시작한 거죠. 20년 동안 미국은 다른 곳에서 전쟁하느라고 뭐 이라크 침공하고 아프간 침공하느라고 중남미 남미에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중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중국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이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중국과 활발한 교육을 하고 있죠. 자, 이 미국이 자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기 전에 먼저 미국이 이제 이 서구 반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턴 헤미스피어. 이것은 중남미, 남미, 북미 대륙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도상 그런 겁니다. 자, 이곳을 완전히 미국의 나와바리로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쿠바. 먼저 베네수엘라를 족치겠다. 이러고 이제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시 중국을 컨테인하는 거죠. 중남미 자원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거, 중국의 상품이 남미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차단하고 에너지, 지하 자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남미에 뭐 새로운 이제 돈로 닥트린을 그러죠. 이것을 내세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 중국은 아직까지 대양 해군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자, 중국 본토가 있으면 이쪽에서 뭐 제1도련 잠깐 나와서 돌아가는 정도, 이 정도죠. 미국 같은 어떤 대양 해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낫습니다. 위에 뭐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도 있죠. 이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이죠. 자, 그런데 이 남미 쪽은 뭐 그렇다고 태평양을 건너야 됩니다. 이 중국은 아직 그런 대양 해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점도 이제 미국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중남미 남미에 미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제 매우 거칠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마차도가 이제 노르웨이 도착했는데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 마차도를 진짜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 많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언론들이 상당히 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차도 관련된 이야기는 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자, 이렇게 나섰는데 무슨 좀 제가 이 마차도나 이런 어떤 남미, 중남미 올리가크들 이들을 좀 냉소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경멸하는 이유는 이들은 밖에서는 나는 베네수엘라인이야, 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거야, 나는 에콰도르인이고 에콰도르를 사랑해. 그런데 자, 이 스페니시 직계 후에 이 올리가크 세력들, 이들은 이제 혈통상으로도 완전 뭐 스페인계, 라틴계입니다. 자, 이들의 근본적인 멘탈리티는 이겁니다. 나는 스페인의 후예로서 중남미, 남미를 통치하기 위해서 온 총독이야. 이런 생각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내부의 속내죠.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에콰도르 국민이야, 에콰도르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스페인의 후예로서 에콰도르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밑에 원주민과 섞인 혹은 원주민들, 이들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하인들이야. 이런 멘탈리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극도로 인종주의적이고 우월주의적이고, 동시에 이제 백인 중심주의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스페인과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 거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런던과 파리도 추가될 수 있는데, 남미에서 약탈한 재산, 이것은 그대로 그냥 스페인과 뭐 런던,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 플로리다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이들은 지배자로서 군림을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야, 남미 빨갱이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파들이야, 자유우파야, 이런 주장은 이 근본적으로 이 실체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미 문제,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쨌든 뭐 마차도 이렇게 상 받으러 갔는데, 여기에 뭐 밑에 달린 저런 글들. 자, 차베스가 과거 이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은 이제 자기를 노릴 텐데, 자, 자기에게 어떤 마약 밀매범이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울 거다. 이것은 뭐 파나마 이제 노리에가 장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차베스도 이 마약을 어떤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때릴 거다, 그리고 이제 지도부를 공격을 할 거다, 이런 내용도 이제 차베스가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현실적으로 군사자산 관련돼서 미국이 과연 베네수엘라를 때릴 수 있는가? 물론 강한 해군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베네수엘라를 뭐 군사적으로 의미 있게 점령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해군을 이쪽에 이제 카리비안에 집중시키다 보니 당연히 아시아존, 태평양 이쪽이 이제 비게 됩니다. 미군은 지금 너무나 스트레치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미 있는 해군 세력, 이 전력은 여기에 투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서 제대로 집중해서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아시아가 비죠. 여기서 이제 중국 해군 항모 전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지금 일본과 난리가 난 겁니다. 물론 중국은 나름대로 이제 속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카리비안 이쪽에 이 중국의 함대를 보내서 미국에 맞선다. 불가능하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쪽을 때리면은 우리는 이제 대만과 일본 쪽으로 이렇게 힘을 투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정치로 돌아와서 이 트럼프의 카리비안해 이제 이 선박들을 공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어떤 군사 행위를 하면, 공격을 하면은 그냥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트럼프에 반발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의회 가면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화당이 이러는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티노, 히스패닉. 자, 이 올리가크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다수 대중들은 일반 서민들 이 숫자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공격적인 행동,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 라티노, 히스패닉이 있죠. 자, 이 미국의 의원들은 이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 이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 트럼프에 좀 이제 불만을 가진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트럼프 행정명령 관련돼서 이 법안을 폐기시켜야 된다. 여기에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이제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행정명령 하나가 이제 좌초됐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서도 이 카리비안 공격, 이것은 전쟁 범죄다. 이것을 문제시하고 나중에 이제 법원까지 들고 가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비안 해에서 이제 어떤 조그마한 선박들을 파괴하는 거, 이것은 중지해야지 트럼프가 이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사, 이번에 더블탭 사건, 17명이 탄 배, 이것을 먼저 격파하고, 그 다음에 생존자가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이제 더블탭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해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의회,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헤그세스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수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펜타곤이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이렇게 이제 납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이제 좀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진짜 베네수엘라를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은 낮았죠. 공격을 해서 마두로를 제거해도 그 다음 이 베네수엘라를 친미국가로 개조한다, 친미 정권을 앉힌다, 이 가능성이 사실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카리비안의 선박 공격 사건, 이것이 이제 미국 내 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헤그세스에 대해서 전쟁 범죄로 이렇게 의회에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폭격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압박 쪽으로 턴한다. 이 신호탄으로 이 유조선을 납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직접 군사 공격, 이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유조선 납포 그리고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방식으로 목을 조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애초 트럼프가 이것을 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히 트럼프는 돈이 많이 드는 전쟁,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제재 쪽으로 이렇게 턴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마두로의 비행기도 압류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목을 조이는 거죠. 이 월시저널에 이제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좀 위기 상황인데, 자, 유조선을 납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베네수엘라 내에 정유 공장이 없습니다. 자, 유조선이 휘발유를 싣고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타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유를 싣고 가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중국, 인도, 베네수엘라 이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조선을 납포한다, 이 뜻은 이제 유조선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베네수엘라는 휘발유가 없어서 엄청난 원유 매장량이 있는데 정유 시설이 없기 때문에 휘발유가 없어서 길에 차가 멈췄어야 되나? 차만 멈춥니까? 발전소,
이런 게 다 멈추게 되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목을 완전히 쥐겠다.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일종의 이제 집단적인 처벌을 하는 겁니다. 궁핍을 조장하고 완전히 사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 콜롬비아, 물론 구스타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제 베네수엘라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콜롬비아는 어쨌든 강력한 친미 국가입니다. 이 기층 어떤 지배 세력들, 군부도 그렇고 정치권 올리가크들, 그리고 이제 뭐 기업도 그렇습니다. 자, 이 구스타보 뭐 좌파 대통령입니다만 언제 사실은 목이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구스타보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넌 다음 차례야. 마두로 선보고 그 다음 너다. 이제 구스타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대통령은 결국은 많이 쫓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룰라만 남는 거죠. 룰라가 과연 이것을 뚫고 이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을까? 글쎄요. 어쨌든 미국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공격, 이것은 뭐 트럼프가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공격,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잔혹하죠. 집단 처벌입니다. 이 트럼프가 시리아에 내렸던 시제 생션 2017년이죠. 이건 역시 굉장히 잔혹한 겁니다. 자, 이제 전쟁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시멘트, 뭐 철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건을 할 수가 없죠. 여전히 천막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굶겨 죽이고 추위에 얼려 죽이는 겁니다. 집도 복원할 수 없고 석유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항생제 이것도 못 들어간다. 병들어서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트럼프의 시제 생신이죠. 그것과 유사한 조치가 이제 베네수엘라에 내려졌다. 그래서 당장 군사적인 공격보다는 베네수엘라를 말려 죽이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써니탕, 이 친구는 이제 베트남인입니다. 뭐 어디 사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진짜 강하다면은 베네수엘라를 이런 식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쇠락하는 제국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주는 거다.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석유를 빼앗는 것이 승리인가? 아니죠. 이것은 힘이 아니고 중독이다. 워싱턴은 수십 년 동안 바다를 자국의 이제 사설 경찰 구역처럼 이렇게 관리해왔습니다. 화물을 훔치고 유조선을 납치하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을 동결하고, 뭐 아직 완전히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것은 미국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해서 그냥 달리면은 미국이 패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일본, 대만까지 가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히 이제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만과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거칠게 나오고 군사자산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형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약한 나라고 이란은 그래도 산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을 더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힘을 스트레치 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지중해, 중동, 미 해군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도 텅 비어 있죠. 카리비안에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 해군을 빼내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가하는 거다. 지금 뭐 어쨌든 일본, 중국 사이, 물론 이제 일본이 이 발언으로 자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뭐 그제입니다. 일본에 와서 이제 전 고이즈미 수상 아들 고이즈미 지금 국방장관이 이렇게 만나서 대담을 하고 이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무언가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일본 뭐 토마호크 400발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 토마호크가 언제적 미사일입니까? 참, 일본도 참 한심한데. 자, 그런데 일본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12식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중국에 대응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 중국을 상대로 국가 대 국가로서 전쟁을 할 수는 있지 않죠. 일본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대만입니다. 자, 중국. 자,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만약 베네수엘라 무너진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이제 지금 구스타보 대통령이 들어서서 1대1로 협력한다. 그리고 브릭스에 조인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브릭스의 중요한 나라, 이제 조인한 나라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가 만약에 미국의 공격으로 무너지게 된다. 자, 이때
이 중국은 큰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뭐 자동적으로 밑에 국가들 이제 미국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이 미국의 견제용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대만에 대해서 복속 작업을 빠르게 서두를 수가 있습니다. 당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래서 대만 복속 작업을 서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뭐 위기의 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